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대선 토론이 있었고요. 또 PCPI 지표가 중요하잖아요. 그 지표도 나오고 해서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PCI 지표는 좀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PCI 지표가 나왔을 때 약간 좀 시장이 흔들리고 본장이 시작됐을 때는 주가 같은 경우 좀 많이 상승을 했고 금리 같은 경우도 좀 괜찮게 흘러갔어요. 달러 같은 경우는 박스권 정도 이렇게 흘러갔었는데 개장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락세로 접어들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씩. 그리고 장 마감까지 계속 하락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PCI 지표가 재료가 반영이 돼서 과연 그랬을까요? 전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 정치 이슈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날은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 지수하고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도 나왔거든요.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흘러갔다라는 점. 지표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보기에는 약간 좀 과도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와중에서 또 엔달러 같은 경우는 고점을 높이면서 불안감 더 만들었고요. 제가 중기적으로 흘러가는 그 모습이 잠깐 이탈되는 듯한 그런 모습. 그러니까 엔달러하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엔화 약세는 계속 지속이 됐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금리는 국채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안정을 보였다. 기존의 흐름과는 좀 반대되는 그런 흐름이 단기적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과연 누가 붙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엔이 방향을 바꾸기는 힘들기 때문에 금리 쪽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었던 게 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정치 이슈와 또 별개로 시장의 불안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치 이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표정하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표정.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시그널을 이미 주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TV 토론 보신 분들은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이분이 많이 변했다라는 그 느낌. 그리고 이분은 약한 모습이 많이 노출됐다 이런 느낌. 그렇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하락 가능성을 더 키운다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를 한번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잖아요. 대통령 처음에 당선됐을 때 금리 팍 뛰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계속 상승되던 QE가 끝나고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정상화 과정으로 들어섰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선반영돼서 먼저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좀 기다리다가 10년물 금리가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 2018년도에 나타났죠. 그리고 2019년 들어서는 경기 전망 때문에 페드의 기준금리도 올려야 되느냐 내려야 되느냐 논란이 많았고요. 그래서 금리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2022년에 제로 금리로 떨어지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을 살펴보면 그분이 저금리를 추구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죠. 이번에도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당선된 다음은 누구도 모르죠. 공약을 살펴봐도 기후협약 탈퇴 같은 그런 문제 있죠. 이걸 탈퇴하면은 재정이 좀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세 정책으로 상쇄돼 버리면요. 그렇다면 재정 쪽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게 또 국채 발행을 감소시킬까? 그건 의문이에요. 서로 상쇄돼 버리니까요.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은 저금리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선 이후에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대선 이후에 금리 전망은 좀 힘든 게 아닌가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이슈가 미국 대선 하반기 변수로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주식시장에서 통용되는 그런 격언이 있죠. Sell in May, go away 이런 얘기요. 5월달에 주식 팔고 떠나자. 근데 그것이 대선이 있는 해는 Sell in July가 통계상으로 확률이 더 높다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 이제 7월이죠. 정치 변수도 또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가 이 대선 변수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선 있는 해에도 셀인 줄라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대선까지 한 번 정도의 변동성, 불확실성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대형 악재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확산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에도 한번 그 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이슈는 좀 이따 보고요. 그날 공개된 PCPI 지표도 검토가 좀 필요하죠. 만약에 PCPI 지표가 나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줬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림에서 보듯이 좀 안정되는 그런 추세거든요. 제가 지표는 외우지 말고 흐름으로 좀 인식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옆으로 기는 듯한 모습 보이다가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좀 많이 힘들겠죠. 하지만 이제 이 모습들이 더 안정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조금 상승을 보이다가 계속 흘러내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그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표뿐만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미시건 대학 쪽에서 나온 지표도 긍정적으로 나왔으니까요. 그렇다면 복수의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걸 좀 살펴봐야겠죠. 저는 TV 토론 마무리 때 나타났었던 이 두 분의 표정, 이것이 저렇게 시장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줬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 쪽 이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폴리마켓이라는 사이트가 있죠. 정치 관련해서 베팅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베팅을 하다 보니까 이 수치가 나오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64%까지 올라갔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18%까지 떨어졌어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5%, 특이하게도 미셀 오바마 여사가 5%.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도에서 탈락할 확률, 그것이 미국 시장 주말장에 개장한 이후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3시까지 계속 급등하면서 52%까지 올라간 거죠. 자산시장 흐름하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중도 포기할 확률, 이 두 그래프를 한번 겹쳐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개장하고 상승세에 보이던 시장이 중도에 탈락할 확률이 높아지면서 다 같이 하락세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죠. 한마디로 시장에 불확실성이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국채 시장이 빠지고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했기 때문이다.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한 것이, 그렇다면 이 중간에 멈춰 있었던 때는 해석이 안 되잖아요. 왜 본장 들어가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지 해석하려면 바이든 대통령의 이탈 가능성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률은 약간 좀 더 높아졌어요. 62%로.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탈 확률이 높아지면서 당선 가능성이 21%대로 뚝 떨어지고 미셀 오바마 여사가 6%로 느닷없이 올라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미셀 오바마 여사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께서 강력한 후보로 등장했다. 이 자체도 불확실성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인지도나 인기도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잖아요. 클린턴 대통령도 못했었던 그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말 그대로 불확실성 그 자체이고요. 이 표에서 봐도 알 수 있듯이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트럼프 당선이 무서운 것보다도 바이든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이 단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인지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미국 대선 이슈가 또 하나의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자산시장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의 혼란 속으로 들어설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정치 이슈 말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엔화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고점을 넘어섰어요.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엔화는 절하되는 추세죠. 이렇게 고가를 경신하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죠. 또 언제 개입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일정상으로 한번 따져보면 미국 국채가 발행될 때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엔 개입할 때 미국 국채를 팔 수도 있으니까요. 가뜩이나 수급상으로 좀 불안불안한데 미국 국채 발행 일정은 좀 피하는 게 맞겠죠. 7월 일정 보면은
9일, 10일, 11일에 3년물, 10년물, 30년물 중요한 발행 일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 주에 20년물도 중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항상 조심하자라고 하는 5년물이 낀 2년물, 5년물, 7년물 발행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분기 리펀딩 계획이 있고 FOMC 회의로 이어집니다. 개입이 나온다면은 미국 재무부도 동의하에서 나온다면 첫 번째 주가 가장 한가하죠. 그렇다면 지난 주말에 나타났었던 엔달러 흐름 놓고 보면은 또 개입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타이밍이 오고 있는데 2022년도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기간상으로 놓고 보면 1차 개입 이후에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고요. 가격상으로 놓고 보면 추가적으로 4% 정도 절하가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그대로 적용하면은 기간상으로는 어느 정도 만족합니다. 근데 가격을 고점끼리 비교하면은 4%를 추가했을 때 167레벨 정도가 나오죠. 현재 161레벨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직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정상으로 보면 다음 주가 만만해 보이는데 과연 다음 주에 엔화 레벨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또 관심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경제 이슈로 보나 정치 이슈로 보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 또 계속 우리가 점검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변동성 확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 자체가 불확실성이 됐다라는 그 자체가 많이 부담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시장 상황은 또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 미국 대선 흐름은 불확실성에다가 후보 관련된 이제 흥미로운 하나의 이슈로 또 등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도 이 대선 이슈나 환율 쪽이나 이쪽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